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예법안 통과를 했습니다. 이후에 항소심부터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내란재판부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법부에서 직접 나서서 대법원에서 예규상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하고요. 왜 이렇게 국민적 압박이 나올 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또 헌법재판소의 파면 정당하다라는 결론이 지금 사법부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국은 한동대 법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다, 독립성, 삼권 분립 침해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번에 법안 통과가 가진 일단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실질적인 또 효력은 있는 것인지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 침해다,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은 정치권에서 대체로 자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보수 신문들은 대체로 그런 논조를 유지를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적어도 내란, 외환과 같은 국기를 흔드는 사태에 관해서는 사법부에게 맡겨둘 수 없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를 해서 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보고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대법원에서 스스로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선언을 했던 순간부터 이 승부는 이미 기울어졌다, 그렇게 보고요. 예규로 할 거면 법원에서 할 게 아니라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법원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라는 견해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방향으로 된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사법부에서 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재판부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재판 진행이라든가 사법행정이라든 걸 보여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서야 하는데 국민적인 불신을 많이 자초해 놓고 문제를 스스로 풀지도 못하고 결국 국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 전체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이 상당히 좀 모양도 구겼고 국민적 신뢰도 좀 잃어버린 그 결과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그러면 이유에서 저렇게 버티기를 하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뭐 국민들의 압박이 국회로 전달되는 것이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사법권 뭐 독립성 침해다 이런 논란인데 결국 본인도 이제 자초하고 주저앉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예규까지 바꿔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항복선언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자초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임기를 그냥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법원 안에 다른 판사님들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리더십, 큰 손상이 왔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헌법 103조인데요. 잘 아시는 조항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제 생각에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판사들은 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해석해 온 것 같습니다. 사법권의 독립하면 이 103조를 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헌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 대한국민, 우리 국민 전체가 주권자로서 헌법을 약속해가지고 헌법에다가 이것저것 써놓는 거거든요. 101조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아주 기본적인 조항들을 하고 재판권의 행사에 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103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게 하니 그 법관들은 그 재판권이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자기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말. 이 말은 그러니까 국민이 법관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이고 다짐을 두는 말입니다. 재판 잘못하면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완전히 배반하게 되니까 재판 똑바로 해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자의로 하지 말고 양심에 비추어서 떳떳하게 해라. 독립해서 해라. 윗사람 눈치 보거나 정치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심지어는 법원 안에 윗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거기도 하지만 국민이 사법권을 부여할 때 당부를 한 그 취지인데 정반대로 모든 법관이 하는 거는 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거고 양심에 입각한 거고 독립한 거니까 국민들은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법원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103조를 해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판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고 그 와중에서 결국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조희대 재판관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못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뭐 조금 밀려 가시는 것 같고요. 밀려서 간다. 예. 사실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12월 3일 날 네.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는 지금 거 이야기하고 아닙니까?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와서 밀리니까 네. 내가 제일 먼저 위법하다고 얘기했다고. 그게 말입니까? 그때 그립니까? 국민 앞에 선언하듯이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또 복잡하지 않았을 테고. 아니, 판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예. 판사가 어차피 재판이 나한테 올 거니까 소송을 여기서 재판을 할 거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할 게 아니라 이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대놓고 권력자가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판사가 나서서 이건 잘못된 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라고 판사가 있는 거예요. 판사도 공무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혹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문제가 돼서 나한테 재판 맡기지 않는다면 뭐 회피를 하거나 기피를 받아들이거나 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법원장이 그 말을 해서 법원도 보호하고 국민의 입장에 선 다음에 다른 판사들은 그 말씀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재판을 하면 되니까요. 이 법원과 사법의 수호자로서의 그 역할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셈인데 당시에는 그런 그 태도를 전혀 보이시지 않고 여러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을 계속 하시다가 1년이 지나서 슬그머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 표현이 너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사로서는 상당히 비겁한 처사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저런 태도를 지금 보이는? 아니 뭐 끝까지 아니면 뭐 국민들 앞에서 아니 난 고장 위임 받았으니까 사법권 독립돼 있고 대법원장인데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 판사 알아서 하는 게 원래 이 나라 법 체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법적 책임을 지든 말든 하면 되지만 지금 다 이제 기울어지고 대충 이제 정리정돈 결국 민심 국민들의 압박에 의해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데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입법을 합니까? 그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회라는 곳이.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설거머니 숟가락 얹어서 나도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로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과 맞서서 버텼느냐? 아니면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진짜 본인의 주장대로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자로서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따져야 되는데요. 조금 역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민주주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법원을 운영하고 재판을 해온 것이 사실은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948년도에 정부 수립했는데 헌법 만들고요. 사실 지금 우리 법원의 골격이나 그 기본적인 구성은 미 군정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 일본인 판사들이었는데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인 판사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미 군정이 일제 시대 때는 그 변호사였던 분들을 대거 임용을 해가지고 판사를 시켰어요. 그 체제가 3년 정도 가고 나중에 이런저런 옥신각신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 연속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우리 사법이 판사를 아주 소수를 뽑아가지고 그 판사들로 관료제를 운영하다가 관료제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니까요. 승진이 안 되면 그 판사가 나가서 변호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전관예우가 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 권력을 보호하는 게 법원의 이익에도 맞지만 이 군사정권의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의미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정권에 맞서려면 법원의 관료제를 보호하는 게 사법권의 독립이다라는 등식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왕적 이 그 대법원장 체제라고 하는 건 사실 그때의 산물입니다. 87년도에 헌법을 민주헌법으로 개정을 했지만 사법부에 관해서는 군사정권 시대에 군사정권과 맞서든 그 법원 관료제를 지키는 체제가 그대로 연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한 80년 가까이 민주헌정을 운영해 온다고 하지만 사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 번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법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관해서는 경험이 없는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판사로 사시는 동안도 그렇고 지금 대법원장을 하시는 중에도 그렇고 아직 옛날 체제가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적응한 사법의 모습을 본인이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 적응도 못하시는 것 같고 더 문제는 대법원장이 그 법원의 제일 어른이시니까 후배 판사들을 이끌고 사법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 제시도 못하신 채로 갈팡질팡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태가 조금만 더 계속되면 아마 이제 그 대법관들이 물러나면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 대법관 제청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법원 안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굉장히 큰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한 다음에 동의를 해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결이 같은 그런 대법관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아마 이제 부결을 하거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이전에 대법관 후보자를 그 제청을 할 때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년 2월에 이제 그 법원에 인사가 있게 되는데 그 법원 인사가 소위 조희대 키드들을 다 이제 여기저기 심는 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 안에서 이미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자체는 이미 80년 동안 썩어 자빠져 있는 더 이상 지금 제대로 민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좀
그 토론회 말미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조희대 지기현 이 두 사람이 상정화되어 있는데 뭐 그 사이에 천대엽 행정처장도 있지만 결국 사법부를 망가뜨렸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가 아예 붕괴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논리를 비호하는 쪽은 국힘입니다. 인민재판하려는 것이냐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이제 사법농단의 수준을 넘어서 국회가 아예 사법권 침탈을 한다는 식으로 공격하는데 그 세력과 이제 손을 잡고 있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발을 빼면서 불법적이었고 위헌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거머니 끼워 넣어서 아주 비겁한 방식으로 지금 조희대가 이제 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6대4가 되든 7대3이 되든 일단 계속 논쟁 중이라는 겁니다. 조희대 때문에 사실 만들어 놓은 아주 기형적 형태의 지금 정치적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힘의 이런 대응은 좀 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장동혁 그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이제 그 클립들로만 보았는데요. 제가 받은 인상은 그 말씀은 그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걸 반대하기 위한 토론에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 법정에서 그 공판에서 변론의 일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법정에서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사로 일해야 될 얘기를 국회에 가지고 와서 좀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법정 변론이라면 뭐 그렇게 그 피고인 쪽에서도 주장할 바가 있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 보기에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에서 모두가 다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12.3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느꼈던 그 당혹스러움, 헌법이 이렇게 폄훼되고 그 망가질 수 있구나, 특별히 우리가 선출한 권력자에서 그렇게 될 수 있구나에 대한 분노, 헌법적인 어떤 상식,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결기, 그런 것들인데 저는 판사도 시민의 한 사람이면 그걸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판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보는데 그런 그 어떤 시민적인 분노가 느껴지거든요. 그걸 판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르고 자제하고 그래서 절차적인 공정을 피고인을 위해서도 베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비교하자면 눈에 보여요. 그 백재현 그 판사의 경우에도 조금 스타일은 다릅니다만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의 그 재판 진행 방식은 일부에서 뭐 가족 오락관 진행하느냐 하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 모두가 갖고 있는 적어도 이 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 분노,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공정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판사로서의 어떤 직업의식, 그런 것들이 보이기보다는 마치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 재판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중계를 뭐 짧게 보면서는 불쾌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또 한 번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기현이 하는 거 보면 저게 무슨 판사냐, 무슨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싸움하는데 심판 보는 것도 아니고 엄격하게 법적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 제지를 하고 양쪽 의견은 충분히 듣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판사로서의 뭔가 좀 이런 원칙을 확인시켜줘야 하는데 본인은 어디 가서 술 받아 먹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고 아니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거 뭐 돈이 뭐 얼마 안 되대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또 좀 더 확인됐던 거는 정말로 이게 판사로 지정될 때 무순위로 무작위로 순번제 아니고 무작위로
추천 방식으로 했느냐, 자기적으로 아예 찍어서 했느냐. 결국에는 무작위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짜고 치고 그 사람한테 맡긴 게 드러났는데도 법원행정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이거 국민들이 다 확인했는데도 직위원은 그래도 판사로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이걸 누굴 믿어라고 하네. 그러면 그 욕을 누가 다 먹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뭐 다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법권의 독립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위원 재판부에 법대에 앉아 있는 세 분하고 밑에 피고인이나 아니면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 를 생각해 보면, 법조 경력으로 생각하면 변호인들이 훨씬 더 경력이 오래됐고 노련한 법률가들입니다. 실제로 변론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게 지금 사태를 이렇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변호사를 시장에서, 사법 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중에 좋은 변호사를 판사로 임명해서 판사로 임명이 됐으면 이제 법률가 인생은 판사로 마치는 거다, 이런 체질을 갖고 있지 않고요. 젊은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월급 줘가면서 재판을 통해서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어떤 사람은 40살, 어떤 사람은 50살, 대법관 마친 사람은 60살,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한 다음에 그 법원 앞에서 그 개업을 하거나 또는 로펌에 가가지고 소위 도장값을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법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로 만약에 자기가 헌신을 했다면 퇴직할 때까지 판사로 법대 위에 앉아 있어서 그 판사의 권위를 변호사들이 감히 침해할 수 없게 만들어야 옳고요. 지금 그 법대 위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트레이닝이 더 필요하다면 변호사로서 또는 검사로서 트레이닝을 한참 받고 한 40살, 45살 정도 돼서 처음 판사로 임명해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판사로 마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이 직위원 판사가 재판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끊고 말도 막 하고 자기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법조로 보면 본인이 한참 선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 자체를 손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이제 파면, 네. 이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데서 정당하다, 파면이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사법부 전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영배 재판소장은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네. 일어나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어쨌든 8대0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9대0이라는 걸로 이제 파면이 정당하다라고 했던 것이 상당한 사법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 문형배 재판관님은 이제 그 소위 향판으로 네. 저 경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요. 김상환 재판관은 나이는 조금 더 어리십니다만은 그 법원의 아주 엘리트 판사셨고요. 일찍 대법관이 되셨고 법원 행정처장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가 있어가지고 법원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행정을 상당히 안정시키는데 그 김상환 대법관이 당시에 많이 기여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상당히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대학에 가셔서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 김상환 지금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법조 안팎의 신뢰가 상당히 있다. 그 점은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좀 비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측면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조지호
그 경찰청장 파면 등등과 관련해서는 앞에 이제 한덕수 씨나 최상목 씨 등등과 관련해서는 좀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도 없었고요. 그 검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씨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 뒤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내란 특검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와서 상당 부분이 이제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들이 많이 드러났고, 또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면서 심지어는 조지호 씨 자신이 여러 재판에서 증언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여러 가지 증거를 좀 확인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건에 관련해서는 일단 증거가 탄핵 파면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뭐 가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한덕수 씨에 관한 이제 향후에 이제 1심 선고가 곧 있겠는데 그 1심 선고도 결국 같은 증거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이 형사재판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같은 증거를 가지고 여러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국민들 대다수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좀 앞장서서 이 탄핵 파면하는 방식으로 한 것은 나름대로 그 지금 현재 재판소장의 리더십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에서 판단을 하면은 파면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와 있는 증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파면에 이르게 할 만한 뭔가의 정확한 증거나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 법리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하기 전에 한덕수 씨에 대한 탄핵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충정으로 말하자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파면을 하면 과도기를 그래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되었던 정상적인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하는 것이, 권한대행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헌정의 유지에 더 적합하다고 재판관들끼리 아마 상의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 갖고 있는 증거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도 탄핵하고 이제 대통령도 탄핵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좀 그 헌법 재판관들을 제가 위에서 뭐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뭐 우선순위의 문제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제 상황. 지금 증거라면 탄핵 파면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지호 파면이라는 것이 이제 김상한 헌법재판소장이 윤석열의 내란이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파면뿐만이 아니라 그때 동원되었던 소위 말하는 공권력을 움직였던 자는 당연히 파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내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탄핵 파면은 일종의 징계 절차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에는 쓰여 있지 않은데 소위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한 잘못하고 이 사람을 탄핵 파면을 시켰을 때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어떤 그 피해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둘을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당시에 바로 그 논리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위법하다고 했지만 탄핵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례 원칙을 가지고 아마 다른 그 탄핵
사건은 조절할 가능성이 있고요. 형사재판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탄핵 파면하고 나서도 또 형사재판을 조지호 씨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증거가 확실하고 법리가 확실하면 그 문제는 이제 유무죄의 문제는 아니고 양형에서 다루게 네.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직위원을 제쳐놓고 다른 이제 판사들이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 눈치 안 보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치평론가가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판사들은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뭐 그 밤에 함께 밥 먹을 때 혹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면 분위기는 확실히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덕수 씨 재판의 결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그 씨 체포방해 관련된 그 재판 결과가 1월 중순에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좀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지 않겠나. 질문이 좀 어려워도 답변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직위원 부장판사는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본인이 희한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아니 기가 죽어서 자기 절대로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재판 진행은 판사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검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재판을 중계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보셔서 상당히 많이 놀라셨는데요.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재판 진행이 조금 느슨하게 되거나 아주 굉장히 엄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흔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위 결심을 하고요. 이제 심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양쪽의 논거나 최후 변론을 듣고 나서 판사가 이제 이번에는 세 분이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숙고를 하고 판결문을 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이라는 게 무슨 수필 쓰는 게 아니고 유죄, 무죄 그리고 양형의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증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겪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재판 과정을 거의 다 보셨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장이 실제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으로 볼 때는 판결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대현 부장 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1월 18일에 풀려날 수도 있는데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 어떤 분들은 5년에서 7년형이 선고될 것이다. 당연히 이제 법정 구속이라는 것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이 엄청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왜 지금 이게 주요 사건이 아니라 별도 내란 사건을 보고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제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윤석열은 이런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직위원이 끝날 때 뇌무죄 줄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가 중간에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선고를 하느냐. 이거는 사실 피고인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법리적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좀. 저는 그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으로 굉장히 좀 스스로 모순이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과 몇 년 전까지 검찰 측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을 거냐면 법에 6개월 안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풀어주지 말고 위험한 사람이다. 그 안에 결론을 내서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라. 라고 검사는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180도 변론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주요 사건이 아니니까 밀어서 주요 사건 먼저 하고 그렇게 하자. 사실은 굉장히 좀 법률가로서는 앞뒤가 굉장히 모순되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본인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 지금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할까요?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통닭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란을 하는데 그 병사들
닭값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깎았다고 하는 그 논리를 전개하는 이 수준의 전직 대통령, 이게 말이 되느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스텝이 많이 꼬여서 스텝이 엉키다 보니까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피고인이 일관된 입장을 좀 갖고 있어야 이 형사 변호인들이 변호를 그래도 폼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윤석열 피고인이 왔다 갔다도 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이 변론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동혁 전 판사 그 대표가 차라리 거기 변호인으로 있다면 윤석열 씨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뭐 지금 내세우고 있는 논리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변론을 하는 게 그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윤석열 피고인 때문에 지금 현재의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기도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국민들이 이 재판이 아주 편파적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란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라고 하는 요구. 두 번째, 그것을 대의하는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통해서 입법 과정을 거치고 이거 입법하지 않으면은 지금 사법부 믿을 수 없으니까 당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재판 이렇게 하세요라고 법을 만드는 과정. 이게 진짜 인민재판식으로 밀어붙여서 압박하는 것이고 급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늘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적어도 우리 헌법에서 국회와 법원에 부여해 주고 있는 그 권한의 배분을 봤을 때는 지금 그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가 법률로 문제를 푸는 거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사실 내란 그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규를 통해서 일단 피력을 했습니다만 법원이 받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왜 예규를 만들어서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는가 하면 진짜 막으려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재판소원 제도이고요. 네, 예. 그 헌법재판소가 더 상급심이 되는 것 같은 예. 거는 대법원이 절대로 막으려고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법 왜곡죄이고 그다음에 사법행정권을 우리 헌정에서는 오랫동안 이 사법행정을 누가 하게 할 거냐를 결국 재판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고 판사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국회가 그동안 법원조직법을 통해서 사법의 행정도 판사들이 해라라고 맡겨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법행정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금까지 판사님들에게 맡겼던 사법행정 권한을 법률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중이에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 보면 재판권은 사법권의 핵심이지만 사법행정권을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렸던 권한을 놓치는 게 되기 때문에 싫죠. 그래서 재판소원, 법 왜곡죄, 사법행정 위원회 같은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 좀 모양이 떨어지지만 법원 예규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오래 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법률로 해버리자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 1심이 판결이 나오고 나면은 나머지 3개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올려놓고 있는 그 법률들에 관한 어떤 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법률들이 조금 더 잘 다듬어져 가지고 제대로 되어야 우리 법원, 우리 사법부가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그 일을 책임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결론에 가서 얘기 나누기로 하고 그 전에 또 좀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 내란이 일어나는 날
불법 비상계엄을 하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 밤 12시 전후에 대법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한다고 두세 개 언론에서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오히려 본인은 그 시점에 이것은 불법이고 위헌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주장했다고 하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당시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의 사법부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좀 합리적인 추론을 좀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아이고 뭐 추론이니까 정확할 예. 수는 없는데 논리적으로 좀 해 주시라고요. 예. 제 생각에는 갈팡질팡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거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우리가 1980년도에 비슷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지금 법원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군이나 또 비상계엄 시에 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거기 관련된 여러 작전 매뉴얼들이 있을 거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당시까지는 이제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만약에 그 매뉴얼대로 법원 안에 있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대법원장이 본인이 이건 위법한 불법 계엄이다 라고 확신을 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다음날 아침에 국민 앞에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다. 국회가 잘한 거다. 사법부는 빈틈없이 국민의 이 권리와 이익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야 맞지요. 그때 판단을 못할 만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제 70년대 중반 학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신 시대에 대학을 다니셨던 거고요. 또 전두환 시대에 이제 판사가 되셔서 결국 이제 그 대법관까지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지만 사실 72년도 그 유신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신 체제를 선언했던 비상계엄도 당시는 1969년도 헌법이었거든요. 당시 헌법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으로 그 비상계엄을 선언해 놓고 12월 달에 이제 국민투표를 냈어요. 유신체제 헌법에 대한 그 국민투표의 부칙에 의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합법화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를 살아왔던 기성세대, 조희대 대법원장 급의 기성세대는 위헌이고 불법적인 거라도 권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합헌처럼 되는 경우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건 위헌이다 불법이다 그러면은 자기 직을 걸고 어떤 의미에서는 잡혀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서지 않고 갈팡질팡하면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뒤에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국회에서 옥신각신을 하다가 결국 윤석열 씨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도 한참 또 보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특검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결국은 대세가 아주 분명해진 다음에 1년이 지나서야 그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거니까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장면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형적인 개입 아닙니까? 그때 본인의 의도 네. 8만 페이지를 읽었다 안 읽었다 다 치우고 네. 조희대가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아이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6개월 전에 얘기 쓸 때 나와서도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파기환송 판결, 뭐 보충 의견들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해 보기로는 대법원 안에 분명히 파기 자판을 해서 여기서 끝내자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파기환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대법관들이 움직여서 결국 이제 보충 의견도 쓰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응구 대법관을 포함한 두 분은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그 당시에 또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움직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 말씀은 조심스럽긴 한데 당시의 대법원 안에서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크게 손상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정나고 난 뒤에 아닙니다. 파기환송하기 전에도 네. 파기환송하기 전에도 예. 만약에 제 지금 추론대로 예. 그 파기 자판을 여기서 빨리 해서 끝내자.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좁은 국민의 뜻을 좀 헤아리지 않는 그냥 좁은 그 법리적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누가 후보가 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냐. 법관은 그런 정치 신경 쓰지 말. 이게 사실은 정치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었을 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장을 조 대법원장께서 하셨는지 제가 뭐 말씀드릴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요. 아무튼 그 나와 있는 판결문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이런 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 맞죠?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좀 더 나가면 네.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논리를 가져와서 끼워 맞추고 지금도 비루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저는 평론가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전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가 전제되어 있는 그래서 국민이 늘 감시하고 국민이 계속해서 견제하는 그 체제 속에서의 사법에는 아직 적응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명예라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마 판사보다 더한 그 공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예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국민주권이라는 또 틀 안에서 어떻게 이제 제도로서 안착시켜야 하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잘못에 대해서는 각자 주장도 하고 뭐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하더라도 안정적인 제도로서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본질이 빠져 있다. 사심제냐 아니면 재판 소원이냐 그리고 법 왜곡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법행정에 대해서 누군가 감시가 필요하다 실제 그게 견제균형의 원리다라고 이제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면 사안도 사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이제 제도의 안정성이 보장이 될 텐데 이 문제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사법행정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난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법행정을 법관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체제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더 가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요새들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헌법의 규정을 이제 들여다보면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법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또 재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관들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좁게 잘 보장을 해드리고 법관 인사를 법관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니까요. 법관 인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판사회의의 권한도 좀 강화해드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을 국민의 사법 불신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는가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사법 불신은 크게 두 가지가 크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판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당연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재판이 있어가지고 판사를 이렇게 알게 된 판사를 찾아가지고 그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도대체 저 판사가 나를 재판하게 되는 그 결정은 누가 한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 우리나라 판사들은 다 익명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셈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사법불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판사들이 이상하게 중간에 판사 그만두고 나가서 로펌으로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자기 자식들에게도 야 너도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판사해라.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 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소위 전관예우, 요새는 후관예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또 그 판사의 익명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이 전근을 맨날 다녀요. 과거에는 이제 지방에 몇 년 있으면 서울에 몇 년 있을 수 있고 수도권에 있으면 또 몇 년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소위 경향교류라는 걸 했는데 요새 이제 판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원칙이 더 이상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나아가서 아마 이제 여성 판사님들이 많아지시면서 그런 일이 아이들도 키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는데 좀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고 한 지역에서 좀 계속 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형사 재판을 안 하려고 하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석에서 법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형사재판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판사들이 특정 종류의 재판을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식이 되면 법원을 이대로 꾸려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변호사로 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을 잘 스크린해서 판사로 모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판사가 어떤 지역에 임용이 되면 또는 어떤 전문 분야에 임용이 되면 그 판사는 움직이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사실 우리가 대륙법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륙법계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도 판사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전근 다닌다고 하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판사는 가장 오랫동안 그 지역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경향교류나 전근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유는 이제 토호들과의 유착을 방지한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법사학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토호들과의 유착이 전근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측면도 상당히 많아요. 그 지역에 판사를 20년, 30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판결 경향이 어떤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그 판사를 다 감시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판 한 번 잘못했다가 탄핵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 가지고 법률가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 판사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에 대구고등법원에 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임용하기 위해서 뭐 다른 지역의 판사들이 지원해가지고 옮겨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판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이제 부전임성, 전임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예. 말하는데 저는 그 체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보자면 고등법원 관할구역 정도 안에서는 판사가 좀 왔다 갔다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의 내용은 지금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대법원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법개혁의 주장이 있을 때마다 예.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지금 향판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사실상 없앨 수가 없는 것이 되어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밖에는 안 알려져 있지만 법원 안에서는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전국을 하나의 세트로 하는 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좀 인사를 따로 하자는 주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와 있고요. 그 인사도 누가 할 거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과연 지금은 체제인데 그게 과연 옳으냐. 대법원장이 본인과 함께 재판을 할 대법관들을 제청해서 임명받은 다음에 그 대법관들의 회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모든 판사를 다 이렇게 전임시키고 임명하고 하는 거. 과연 이 체제가 옳으냐. 저보고 그냥 설계를 하라면 차라리 대법원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사법행정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법행정위원회 안이 나와 있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구상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의 헌법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판단을 당시 하셔서 사법행정 자문회의라는 방식으로 이제 한 단계 낮추었던 건데 이 부분도 고안을 잘 하면 헌법 개정을 하면 더 좋겠고요.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법관의 인사 등등과 관련해서만 헌법의 규정을 잘 지켜드리면 사법행정위원회를 법률로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겠나는 생각이고요. 그 정도 하면 이제 지금 대법원장으로 모이고 있는 이 권력의 집중, 제왕적 대법원장 체계가 좀 그래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 행정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행정 처분을 하면, 행정 행위를 하면 거기에 관해서 재판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송에 관한 재판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법원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까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재판의 재판장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유독 대법원장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죠. 네. 재판만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만 하시든지 만약에 재판만 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은 헌법의 틀 속에서 국회가 법률을 잘 만들어가지고 사법행정의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판사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답이겠다 싶습니다. 그거는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의 이제 권한, 역할 이런 것들은 개헌 사항은 아닙니까? 뭐 개헌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요. 예. 개헌을 혹시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 한 분이시긴 하지만 예. 지금은 이제 전원합의체에는 관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전원합의체에도 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고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이 돼서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방식으로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개정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6분 이렇게 이제 대법관이 많아지면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6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건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전원합의체 역할을 하는 재판부를 법원 안에 구성을 할 텐데 거기 사법행정을 만약에 계속해서 대법원장이 한다면 대법원장이 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차라리 우리한테 좀 맡겨주시면 이런 이제 합리적인 방안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여건 상황.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의지도 문제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고 있는 법원은 네. 언제든 군사정권이 이런저런 지시를 내려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던 법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정권으로 바뀐 다음에도 그 틀 속에서 국민이 선출한 그 정부나 대통령이나 국회를 보는 그 관성 속에 있으셔서 조 대법원장께서 이 일을 하시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게 최선이네요. 저는 뭐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이 국민이 지금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만족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원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께서 적절한 시점에 물러나시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법원이 좀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좀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봤을 때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판 소원이라는 것과 그리고 법 왜곡죄 이제 이 문제는 그럼 국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막연하게 국민들 동의를 좀 확실하게 더 받을 때까지 좀 뭔가 숙성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판 소원 문제는 이미 한 30년 동안 굉장히 법조 안에서는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판례가 달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위 누가 최고법원이냐를 두고 싸워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문제는 차제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소원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만 하면 재판소원을 허용해도 소위 사심제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 왜곡죄 문제에 관련해서는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경고의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토론이 벌어지면 법원에서는 분명히 사법방해죄 또는 법정 모독죄를 신설하자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 왜곡죄와 사법방해죄 또는 법정 모독죄를 동시에 입법하는 것이 이제 피할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야 간에 합의할 만한 합리적인 지혜로운 안이 나올 수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뭔가 내용적으로 정리해서 집권 여당 중심으로 빨리 사법개혁 관련된 일련의 법안들 제도를 마련하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2011년에요. 그 로스쿨 제도를 시작하고 나서 당시에 여야가 이명박 정권 때인데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사법개혁 로드맵이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판사를 임용하자라고 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로스쿨 체제가 시작된 다음에는 판사 후보자를 뽑아서 판사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변호사가 되는 요 체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변호사들을 뽑고 지금은 5년으로 줄어버렸는데요. 한 10년 정도 훈련을 시켜서 두고 본 다음에 그중에 국가 권력을 맡겨도 될 판사를 뽑자. 저는 그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로스쿨 체제가 지금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에는 그 방향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야가 그냥 지금 요건을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로스쿨 체제를 2007년에 통과시키고 나서 로스쿨 학생들 3학년이 됐을 때 일기생들이 그때 합의를 했던 30년 동안 우리 사법 체제를 이렇게 바꿔가자고 하는 합의가 있어요. 당시에 그 한나라당하고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의했던 바가 있어요. 그 합의로 돌아가서 자, 법학 교육 시스템, 법률과 양정 시스템은 바꾸었으니 이제 검찰 또 수사기관, 공소기관을 어떻게 할 건지도 그 틀에서 새로 짜고 판사 임용 제도도 새로 짜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사법체제의 틀을 만들자. 거기에 재판소원도 넣고 법왜곡죄나 사법방해죄, 민주주의가 이렇게 강화가 되면 사실 판사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진행할 때 만약에 이번에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 감치 정도가 아니라 그 법정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영미권에는 다 있거든요. 법정 모독죄가. 저는 그쪽으로 결국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011년에 합의를 복원해라. 여야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제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씀, 결국 국민을 위한 사법체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한동대 법대 이궁훈 교수님 모시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어떻게 가야 하는지까지 결론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귀한 의견 주신 이궁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나가는 광고 한 번 더 보시면 고맙겠고요.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